안녕하세요. 해피아이백과 김성입니다. 오늘은 망막 점막 수술에 대한 궁금증 한번 풀어볼 텐데요. 안과 수술 중에서도 망막 수술만 연간 500여 건 그리고 총 누적 건수가 만여 건에 달하는 망막 수술의 대가 김철구 부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망막 박리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후에 나오는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망막 점막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원장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망막 안막이라고도 불리는 망막 점막 어떤 질환인가요? 말 그대로 망막 위에 껌같이 끈적끈적한 압박이 생겨서 망막의 구조를 망가뜨려서 물체가 찌그러져 보이거나 시력이 저하되는 병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치료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이 망막 점막의 치료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수술입니다.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막 점막이 있더라도 증상 없이 지내는 분이 많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어 내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건강검진상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제 경험상 망막 점막을 가진 환자들 중에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는 10 내지 20%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체가 굴곡져 보이거나 물체가 실제보다 크게 또는 작게 보이거나 시력이 0.6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망막 점막의 치료법은 수술밖에 없지만 그 증상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다면 당장은 수술을 하지 않고 또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망막 점막을 진단받고 온 환자가 있었는데요. 시력이 한 0.9 정도로 괜찮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수술이 이르다라고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한 4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내원을 하게 하셔서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 경과를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악화되면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망막 점막 수술의 이 결정적인 장면 보면서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장면 함께 볼 텐데요. 이 망막 점막 수술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은 또 뭘까요? 예를 들어 이제 붙어 있는 두 장의 종이를 분리하는데 이것이 단단히 붙어 있으면 둘을 분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쵸. 예, 또 분리하는 도중에 종이가 찢어지는 경우를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망막 점막 수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망막의 손상 없이 이 점막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벗겨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막을 얼마만큼 벗겨낼지도 역시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만큼 벗겨낼지 결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 뭐 수술 전에 모든 의사가 그렇겠지만 안저 사진이나 빛 간섭 단층 촬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면 검사 소견하고 실제 상황하고 조금 다른 경우도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사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벗기게 되면 네. 망막의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또 너무 적게 벗기면 주름이 잘 펴지지도 않고 재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점막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 보이거든요. 이게 잘 보이나요? 네, 사실은 이 투명하고 얇은 이 점막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특수한 염색약을 사용해서 염색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 망막 점막의 두께는 정상 성인 머리카락 굵기의 약 5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분 이 망막 점막만 잘 짚어야 되는데 실제로 투명한 막을 정확하게 짚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 망막을 짚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손상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안과 수술이 이 밀리리터 단위로 진행이 된다고 들었는데 망막 점막은 마이크로 단위로도 진행이 되네요. 그만큼 굉장히 섬세하고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은 뭐 한 번에 쉽게 벗겨지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딱 달라붙어서 쉽게 벗기기 어려운 경우도 사실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경우를 무리하게 벗기다 보면 이제 망막 조직이 함께 이제 끌려오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망막이 손상이 되면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세심하고 집중을 기해서 이 망막 점막을 벗겨내야 됩니다.
이럴 때 또한 이제 얼마만큼 벗기느냐, 그리고 벗기는 거를 또 좀 놔두느냐, 남겨두느냐, 좀 더 벗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사실은 필요하게 됩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또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원장님처럼 경험이 많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수술의 중요 장면까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수술 앞두신 분들은요, 내 눈에서 어떤 수술이 진행이 될지 같이 보면서 설명 들어보니까 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망막 수술이 참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수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원장님, 이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마이크로 단위의 까다로운 수술도 다른 의사들께서 우리 부원장님께 많이 부탁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경험도 많이 쌓아오셨는데, 경험도 경험이지만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의사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저 역시 이제 전문의가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 수술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수술한 영상을 몇 번이나 이제 반복해 보면서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했지라는 점도 분석을 해보고요. 또 뭐 잘 안 되고 어려운 또 막히는 경우에는 이제 선배분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 업무가 좀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20년 동안 충분히 많이 해오셨으니까 조금 게을러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이 수술은 내가 하지 않으면 이 환자 수술 받지 못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만큼 훌륭한 또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망막 수술의 대가 김철구 부원장님과 함께 망막 점막의 치료법, 그리고 이 수술의 결정적인 부분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수술 앞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망막 수술에 대해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유영주입니다. 의료 영역에서 레이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흉터나 주름 제거 등에 사용하기도 하고, 암 조직 제거를 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하며, 치과에서 미백 치료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안과에서도 치료에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라식이나 라섹은 각막에 하는 레이저 치료고요. 오늘은 망막에 하는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망막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첫 번째로 열을 발생해 조직을 응고시키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르곤 레이저로 당뇨가 있을 때 생기는 당뇨망막증, 혈관이 막히는 망막혈관 폐쇄, 망막이 구멍이 났을 때 사용하는 레이저입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에 특수 화합 물질을 흡수시킨 후 사용하는 레이저로 황반 변성이나 중심성 망막염, 안구 종양 등에 사용되는 PDT 레이저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레이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당뇨가 있는 모든 분들이 레이저 치료를 예방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뇨 망막증의 여러 단계 중에서 비정상 혈관인 신생혈관이 증식하는 단계를 증식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 레이저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우리 눈의 정상 혈관이 망가져서 망막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비정상 혈관인 신생혈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신생혈관은 비정상 혈관이라서 혈관벽이 약해 출혈이 생기기 쉽고,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자리가 아닌 망막 위쪽으로도 자라나서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 박리가 생기게도 합니다. 이런 출혈이나 망막 박리도 막고 중요한 중심부 망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혈액 필요량, 즉 산소 필요량을 줄여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덜 중요한 주변부 망막의 혈류량을 줄여줄 목적으로 레이저를 해서 조직을 응고시키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망막 혈관 폐쇄의 경우에도 이러한 비정상 혈관이 생기지 않도록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망막 열공, 즉 망막이 찢어진 경우에도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찢어진 부위가 벌어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변의 정상 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단단하게 응고시켜 줍니다. 그리고 격자 변성이라는 망막이 얇아진 부위에도 망막에 구멍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황반 부위에 물이 고이는 황반 부종이나 중심성 망막염에서도 물을 흡수시키거나 더 이상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고 있는 부위를 약한 열의 레이저를 이용해서 막아주기도 합니다. 레이저 치료는 입원할 필요는 없고 외래에서 받는 시술입니다. 보호자가 필요한 시술은 아니지만 레이저 당일에는 약물을 이용해서 동공을 확대시키는 산동을 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보호자와 같이 내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땐 마취 안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눈에 점압 마취를 한 후에 눈에 콘택트 렌즈를 끼우고 앉아서 레이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질환의 종류에 따라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통 망막 열공과 같은 주변부 변성이나 황반 부종, 망막 혈관 폐쇄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레이저로 끝나게 되지만 당뇨 망막증과 같이 레이저가 필요한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2 내지 3회에 나누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레이저 자국이 부족하게 생기거나 아니면 치료 효과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저희가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를 권하기도 합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는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묵직하고 따끔거리는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최근 나온 레이저 기계는 레이저 시간을 더 줄여줘서 통증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안타깝게도 시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현재의 시력을 보존하기 위한 치료입니다. 또 레이저가 열을 이용해서 조직을 응고시키는 과정에서 망막이 부을 수도 있으며 약한 혈관이 자극이 되어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적인 눈 주사나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아르곤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에서는 치료 후 세안이나 햇빛 노출 등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다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저 자극 후 출혈이 될 수 있으므로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힘쓰는 일은 당분간 조심하시도록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PDT 레이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약물의 특성상 햇빛이나 강한 실내 조명에 노출될 경우에 피부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술 후 48시간 동안은 햇빛이나 강한 조명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레이저 치료에 일시적으로 흐려 보이거나 부유물이 증가한다든지 눈부심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보통 며칠 이내에 없어지므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경과를 지켜보는 편입니다. 이제 레이저 치료에서 생기는 통증이나 여러 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다른 치료 방법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당뇨 망막병증 관련해서는 눈 주사만으로 당뇨 망막증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레이저 치료가 다음 단계로 진행을 막아주는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물론 적절한 당 조절과 함께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아서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당뇨 망막증, 황반 변성, 망막 열공 등 망막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치료를 앞두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안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안과.
안녕하세요. 해피아이백과 김성입니다. 오늘은 망막 박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김철구 부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부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망막병원 망막 전문의 김철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전문의 20년 차이시고요. 그 어렵다는 망막 수술만 연간 500여 건, 그리고 총 누적 건수가 지금 10,000여 건에 달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지난번에 다양한 이 수술 경험들을 바탕으로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망막 박리 수술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내용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동안 진료와 수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을 내용으로 망막 박리의 수술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소에 우리 환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망막 질환 중에 하나인 망막 박리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망막과 망막 수술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이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내용들은 그 영상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망막 박리는 어떤 질환인가요? 눈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경막, 즉 망막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질환이 망막 박리입니다. 여러 원인에 의해서 망막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에 따라서 종류도 다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망막에 구멍이 나서 생기는 열곡 망막 박리가 있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증식 당뇨 망막병증과 같이 망막을 견인하는 그 견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견인 망막 박리, 그리고 망막이나 맥락막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삼출 망막 박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외래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열곡 망막 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망막 박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망막 박리 전부 다 수술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공이 생겼지만 망막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라든가 망막이 떨어진 범위가 작다면 수술보다는 우선 레이저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망막에 구멍이 났지만 망막이 떨어지지 않고 잘 지내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물론 운이 좋은 경우겠지만요. 네. 눈앞에 빛이 보이거나 갑자기 부유물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망막 열공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혹시 이게 망막 열공에 의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망막 박리는 그냥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결국 수명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는 결국에는 수술밖에는 좀 방법이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안타깝게 이 수술 시기를 놓친 케이스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망막 박리의 경우 망막의 그 열공의 위치에 따라 사실 다르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환자분이 느끼는 그 증상이 아침 저녁으로 판이하게 다른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망막 박리는 안과 영역에서는 응급 질환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경험에도 시기를 놓쳐서 한눈에 7번까지 수술을 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눈에 7번이요? 네. 어떤 경우였을까요? 사실은 드문 케이스였고 제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수술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실 이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망막 박리, 그때 수술을 했으면 잘 붙였을 거라고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환자분이 사정상 수술을 받지 못하고 3개월 뒤에 오셨는데 처음 같은 그런 망막이 아니었죠. 망막이 서로 엉켜붙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또 떨어지고 또 붙이고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결국은 이제 7번을 했는데 다행히 마지막에는 잘 붙였습니다. 네. 7번의 수술이라고 하니까 정말 상상조차도 안 되는 그런 과정인데 환자분에게도 상당한 고통의 시간이었겠지만 의사로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좀 포기하고 싶으신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는데요. 제가 아니면은 이분이 어디 가서 망막 수술을 받을까라는 어떤 그런 책임감도 있었고요. 또 다행히 환자분이 저를 믿어주셔서 수술을 할 수 있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환자분도 그렇고 우리 부원장님도 그렇고 서로 이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잘 버텨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망막박리 진단을 받으셨다면 그리고 수술을 결정을 하셨다면 미루지 않고 꼭 제때 수술을 받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다면 수술법은 어떻게 되나요?
망막박리 수술은 크게 공막 돌융술과 유리체 절제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공막 돌융술은 열공이 크지 않고 박리된 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에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반면 유리체 절제 수술은 구멍이 여러 개이거나 그리고 이미 망막박리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주로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두 가지 수술법 영상으로 같이 볼까요? 예, 먼저 공막 돌융술을 볼까요? 네. 이제 공막 돌융술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보면은 공막을 눌러서 망막을 붙인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공막을 먼저 노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막을 절개하고 근육을 박리한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파란 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망막 열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실리콘 스펀지를 네. 예, 누름 조각이라고 하죠. 그거를 대서 공막을 누른 상태에서 최대한 망막과 밀착을 시켜서 망막을 재유착시키는 과정이 공막 돌융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공막 돌융술 한번 봤고요. 이어서 유리체 절제술도 같이 한번 볼까요? 유리체 절제술은 말 그대로 유리체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유리체는 정상적으로 안구 내에 완충 역할을 하고 망막과 붙어 있는 조직인데 망막이 박리되면 이 유리체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망막을 제대로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체 절제술은 눈에 구멍을 3개 내서 안구의 그 안내 조명기구나 유리체 절단침을 이용하여서 유리체를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리체 절제술에서 성공을 결정짓는 포인트는 뭘까요? 떨어진 망막에서 유리체를 얼마만큼 깨끗하게 제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유리체를 많이 남겨놓는 경우에는 망막 박리가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재발하면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자 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깔끔하게 제거하는 게 전적으로 의사의 역량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얼마만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책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 과정이 의사의 경험과 그리고 많은 숙련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작은 부위에서 유리체를 깔끔하게 제거해내고 또 그걸 잘 붙여야 되는 수술이라고 하니까 말만 들어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수술인 만큼 재발이나 부작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망막 수술의 합병증으로는 안압이 올라간다든가 아니면은 분 속에 출혈이 생긴다든가 뭐 백내장이 생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망막 박리가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발을 막기 위해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환자가 얼마만큼 안정을 잘하고 자세를 잘 유지하느냐도 재발을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의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막 돌융술인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가 편한 자세로 그냥 누워있는 자세를 유지하지만 네. 유리체 절제술은 유리체를 제거하고 그 유리체에 있는 공간에다가 가스나 아니면 실리콘 기름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박리된 망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약 열흘에서 2주 정도의 일정한 자세가 유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뭐 고개를 숙인 자세라든가 아니면 엎드린 자세라든가. 네. 근데 사실은 이 과정이 환자한테도 굉장히 힘듭니다. 환자분들이 오죽하면은 수술은 다시 받겠지만 이 자세는 다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정도니까요. 근데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망막이 잘 붙지 않게 되고 그래서 재발의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재발의 원인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이 수술의 완성은 수술 후에 또 환자의 사후 관리에도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 꼭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 부원장님의 다양한 임상 경험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망막박리 진단을 받은 환자분들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망막 수술 중에 망막 점막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망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세미입니다.
제가 망막 의사로서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 중에 하나가 눈앞에 뭐가 떠다니는 날파리증, 비문증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눈앞에 떠다니는 비문증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먼저 안구 모형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눈에 투명한 조직인 각막이 있게 되고요. 이거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 눈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열면 카메라로 치면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 우리 눈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수정체가 자리 잡고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안구 모형을 유지해주는 젤리 같은 물질인 유리체가 있게 됩니다. 이걸 제거하고 이쪽을 보시게 되면 안구 내벽을 감싸고 있고 신경 조직인 망막, 제일 안층인 망막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신경이어서 이제 뇌로 가서 시력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물질을 보시면 안구는 그냥 모양을 이렇게 동그랗게 유지하는 것은 제가 들고 있는 이 유리체, 젤리 같은 물질인 유리체라는 것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유리체가 액화되고 망막에 접해 있다가 떨어지게 되는 후유리체 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리체 부유물이 발생하게 되고 또 떨어지는 과정에서 망막을 자극하게 되면 번쩍번쩍하다고 느끼시는 광시증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은 나이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이 비문증은 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문증으로 오신 분들 중에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유리체가 망막에 접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아까 떨어지는 후유리체 박리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환자분들 중에서는 유리체와 망막이 찐득하게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쁘게 떨어져야 되는데 노화 변화가 올 때 그 부분이 이쁘게 떨어지지 못하고 망막이 찢어지게 되고 그러는 망막 열공, 그리고 찢어진 망막으로 액화된 유리체가 들어가게 돼서 벽에 붙어있던 망막이 떨어지게 되는 망막 박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시력까지도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떠다니는 게 생겼고 이거는 그냥 나이 변화야 라고 하고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되고 반드시 안과에 오셔서 산동 검사를 통해서 주변부 망막을 포함하셔서 전체 망막에 이상이 없는지 노화 변화가 잘 왔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리체 부유물이 생기는 모양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뭐가 날아다닌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모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기시면 오셔서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노화 변화가 왔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까 눈 속에 일어나는 유리체의 그런 노화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망막이 괜찮지 않고 찢어지거나 박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라고 말씀드리면 개수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 망막이 박리되면 가려 보인다는 증상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가려 보이거나 아니면 모양의 변화가 있거나 하면 망막에 다른 이상은 안 생겼는지 반드시 확인하러 오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은 망막 주변부까지 확인했을 때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 특별한 이상이 아니라 나이 들어가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 중에 하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환자분들을 보니까 보통 몇 개월 이상 지나면 대부분 눈 속 안에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좀 익숙해지시고 보이지 않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눈 속에 비문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시력적인 부분이라던가 광시증 같이 새로운 증상이 생기시면 이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안과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유영주입니다. 올해 국내의 한 야구선수가 망막질환 중 하나인 중심성 망막염을 진단받았다 복귀한 적이 있죠. 이름도 낯선 데다가 건강하고 젊은 선수가 걸려 어떤 병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30대에서 50대의 건강한 성인에서도 많이 생기는 질환인 중심성 망막염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중심 장액성 망막증이라고도 합니다.
망막의 중심이자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장액, 즉 물이 고이는 질환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3배 내지 8배 정도 많이 걸리고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건강한 젊은 성인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망막 아래 위치하는 맥락막에는 혈관이 풍부한데요. 이 맥락막에 혈액 흐름에 이상이 생기고 망막과 맥락막 사이에 위치해서 장벽 역할을 하는 망막 색소상피에도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있습니다. 내부 원인으로 몸에서 생기는 것을 내인성 스테로이드,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을 외인성 스테로이드라고 합니다. 내인성 스테로이드에는 수분을 모으는 성질이 있는 콜티졸이 있습니다.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특히 젊은 성인층에서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로, 수면 부족, 밤낮이 바뀌는 경우, 과음 등 여러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될 때 내인성 스테로이드인 콜티졸이 분비되어 중심성 망막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는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대표적인 염증 치료 약물입니다. 이런 경우는 외인성 스테로이드에 해당하는 거죠. 먹는 약에서부터 바르는 연고, 비염 스프레이, 한약,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도 그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외부에서 얻어진 건지 알아보려면 평상시 사용하는 약물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이외에도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수면무호흡, 치료되지 않는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저도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원인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많은 질문을 하는데요. 사실은 특별한 원인을 찾아드리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중심성 망막염의 증상은 다양한 편입니다. 황반부에 물이 고이므로 사물이 작아 보이거나 휘어져 보일 수 있으며 시야의 중심부에 고정된 동그란 원이 보인다고도 합니다. 혹은 어둡게 보이거나 색감이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시력 저하도 나타날 수 있지만 노인성 황반 변성에 비해서 시력 저하의 정도는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먼저 안저검사를 통해 황반부에 물이 차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한 후에 병의 심한 정도와 급성인지 또는 만성인지 여부와 그리고 다른 황반 질환과 구별하기 위해서 빛간섭 단층 촬영, 형광안저 조영술 등의 정밀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중심성 망막염은 시력 회복을 포함한 자연 경과가 좋은 편이지만 재발이 흔한 편입니다. 또한 환자의 15% 정도는 6개월 이상 망막 아래쪽의 물, 즉 망막 하액이 없어지지 않는 만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정상 눈과 병이 있는 눈이 각각 다르게 상이 맺히는 변형시나 시력 저하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의 경우 황반부에 흉터가 남아 심한 시력 저하가 오기도 합니다. 급성인 경우 대부분 3개월 이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시력 회복이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원인을 살펴서 평상시 스트레스가 많은 환자분들에게는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하기도 하며 평상시 사용하는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이나 재발이 잦은 경우, 중심성 망막염의 부위가 큰 경우 또는 가지고 계시는 직업의 특수성이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물이 새는 부위에 하는 국소 레이저, 특수 약물을 사용하는 광역학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또 먹는 약으로는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스테로이드 효과를 억제시켜서 체내 수분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며 비교적 효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황반 변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레이저 치료법은 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성인 사이에서도 자주 보이는 중심성 망막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의 예후는 좋지만 재발이 잘 되고 만성으로 진행하면 영구적인 시력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질환이므로 유사한 증상을 느끼면 빨리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료와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망막 레이저 치료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희망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희망과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윤원태입니다. 망막박리는 실명에 이를 수 있어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해하시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는다면 시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수술 후 자세를 유지하는 데 힘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수술 후 관리 방법에 대해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막박리란 말 그대로 망막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망막박리는 망막이 찢어지는 열공, 고도근시, 뇌상, 당뇨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나서 떨어진 망막을 다시 붙이기 위해 눈 안에 가스나 기름 중 눈 상태에 필요한 것을 넣어 수술을 합니다. 가스나 기름 모두 눈 안에서 위로 뜨는 성질이 있어서 머리를 숙이고 바닥을 보고 있어야 가스나 기름이 이렇게 위로 뜨면서 망막 뒤쪽을 지그시 눌러줄 수 있습니다. 망막 박리의 원인, 모양, 위치에 따라 머리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망막 박리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직접 시연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후 엎드려 있어야 하는 기간은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으로 꽤 긴 편입니다. 잘 때도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돼서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데요. 이럴 때 도넛처럼 안에 홈이 파인 베개를 이용해서 엎드리거나 앉은 자세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뒤통수가 천장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아래쪽 망막 박리일 경우 엎드릴 때도 머리 위쪽을 더 숙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론상은 물구나무를 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개를 조금만 더 숙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질문을 주시는 하품 후 눈물이 나거나 식사나 화장실 등의 일상생활은 수술 후 회복에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김한과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베개를 입원 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차량용 목베개가 집에 가셔서 수술 후 자세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배불러서 엎드려 있기 힘드시거나 장시간 엎드려 있어 허리가 아플 때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이 베개에 넣어주시면 뒤통수가 천장을 향하면서 가스가 망막을 눌러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망막이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눈에 충격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머리를 흔들거나 뛰는 행동 등 눈에 과한 압력이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망막박리 수술 후 염색이나 파마, 화장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급적 염색이나 파마는 자제해 주는 것이 좋고 화장을 할 때에도 펄이나 오일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연하게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망막박리 수술은 수술 후 환자분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수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올바른 자세 유지로 만족스러운 수술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희망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희망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을 특별히 고안된 베개를 입원 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반 주름은 눈 안에 염증 반응의 흔적처럼 남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을 앓았던 분이나 혹은 받았던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유영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황반이 어디인지, 황반 변성은 어떤 질환인지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황반 변성과 헷갈리기 쉬운 대표 질환인 황반 주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황반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더하자면
망막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고 빛과 색상을 감지하는 시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시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황반주름은 이 황반 앞에 반투명의 얇은 막이 달라붙고 그 막이 수축이 되면서 망막이 같이 주름이 생겨 시력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망막 앞에 막이 생겼다고 해서 망막 점막이라고도 불립니다. 황반변성과 황반주름을 비교하자면 발생 위치는 비슷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서로 다른데요. 황반주름은 눈 안에 염증 반응의 흔적처럼 남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포도막염을 앓았던 분이나 레이저 치료 혹은 수술을 받았던 경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화 과정으로 인해 황반부 망막 아래 노폐물이 쌓이거나 신생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도 황반변성과 황반주름은 다른데요. 황반주름은 수술로 망막 표면에 붙어 있는 막을 제거해 줘야 하고, 황반변성은 습성의 경우 수술이 아닌 안군의 주사가 치료 방법입니다. 황반주름은 사물이 휘어지는 증상이 황반변성 때 나타나는 증상과 비슷합니다. 암슬러 격자 검사를 하면 황반변성과 황반주름 모두 격자가 휘어져 보이는데요. 하지만 황반주름의 경우 대부분 황반변성에 비해 시력이 좋은 편이고 휘어지는 범위와 정도도 심하지는 않습니다. 또 황반변성의 경우는 어느 일부분이 안 보이는 암점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본인이 황반변성과 황반주름을 증상을 가지고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서 가까운 안과에 가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황반주름의 치료는 황반부 망막 표면에 붙은 막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황반주름은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고 또 시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양눈으로 하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막이 달라붙어 있는 정도가 심해서 망막의 모양이 많이 변형이 되었거나 시력 저하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은 약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안구에 가느다란 수술기구를 집어넣어 시행하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해 막을 제거하게 되고 대부분 1주 정도의 회복 과정을 거쳐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황반주름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인데요.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많이 발견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 전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한 황반주름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황반주름과 백내장을 동시에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막 수술을 같이 한 경우 오히려 시력 회복이 백내장만 수술한 경우보다 더딜 수가 있어서 기대에 못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하시는 노안 교정에 도움이 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역시 황반주름이 있을 때 가능은 하지만 조심스럽게 적응증을 잡아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미한 황반주름이라도 반드시 추후 진행 가능성 등을 생각해보고 현재와 미래에도 황반 기능에 문제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해서 고려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망막점막의 또 다른 이름 황반주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황반주름과 황반변성의 차이는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두 질환의 구분과 황반주름 치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안과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안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은 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유튜브 논문의 정석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진행의 김성입니다. 지난 시간 의사의 연구, 환자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유익한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서는 치명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습성 황반변성의 연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김재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한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김재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명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질환, 내과로 치면은 암에 준하는 그런 무서운 질환인 습성 황반 변성의 치료에 있어서 연구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명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눈의 노화가 진행이 되면 망막에 특히 황반 부위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됩니다. 노폐물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정상적인 망막신경이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망막신경은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아야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영양 공급을 더 해달라는 신호를 이렇게 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결과 원래 눈 속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신생혈관이라는 이상혈관이 그쪽 부분으로 자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 혈관이 일반적인 정상 혈관과는 많이 다르게 피도 잘 나고 물도 많이 뿜어내고 이러면서 신경을 부종을 일으키고 손상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너무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실명 질환인 만큼 습성 황반 변성에 걸리면 환자들의 실생활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호자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니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요. 황반 변성이라는 병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안과 분야에서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쪽 부분을 연구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지의 세계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이 황반 변성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연구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황반 변성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주 다양한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약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도 있고 이 병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를 연구하는 그런 동물 실험 같은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황반 변성에 걸려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당장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거든요. 환자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지금 당장 질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환자들에게 어떤 치료가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현재까지 황반 변성 관련 논문을 거의 50편에서 60편 정도 쓰셨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 연구가 구체적으로 환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조금 쉽게 저는 황반 변성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 같은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황반 변성 특히 이제 습성 황반 변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성 황반 변성은 한번 일단 걸리게 되면 완치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이 완치를 시키려면 사실 눈을 젊게 만들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눈이 젊어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의 평생 달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습성 황반 변성의 치료가 당뇨, 혈압처럼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약을 타오고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병이 한번 걸리면 검사도 굉장히 자주 해야 되고 많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 방법이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게 눈에 주사를 맞아야 되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계속 쌓이고 누적되고 몇 년 지속되다 보면 환자분들이 많이 지치시는 거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뺏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커지고.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 환자분들이 보통 상당히 고령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70세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병원에 방문을 하실 때 혼자서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보호자분들이 직장에 휴가를 낸다거나 일을 쉬고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황반 변성, 습성 황반 변성의 치료는 단순히 병을 치료한다 이런 문제뿐 아니라 그 한 가족 전체의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황반 변성을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병을 확실하게 치료를 해서 시력을 보존시킬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환자 부담을 줄여줄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이 효과적인 치료와 효율적인 치료 사이에 좀 밸런스를 맞출 것이냐 환자 부담을 좀 많이 줄여주면서도 치료 효과가 좋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녹내장처럼 집에서 스스로 약물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내서 병원에 와야 되고 그 비용도 정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일반인들에게 주사 치료라고 하면은 듣는 저부터도 벌써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주사 치료를 좀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데 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황반 변성으로 장기간 주사 치료를 받다 보면 망막신경의 일부가 이렇게 위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경이 얇아진다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번 해보니까 위축이 온 환자분들은 그러지 않은 환자분들에 비해서 재발률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을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위축이 온 환자분들은 주사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주사를 한번 끊어 보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교수님 연구 덕분에 말 그대로 효율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 연구 논문이라는 거는 정말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또 의학하는 분들만의 영역이다라고 좀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의학 연구가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환자분들 중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치료법도 찾아보고 또 논문도 찾아보고 정말 적극적으로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이런 스마트한 환자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 황반변성 환자들을 위해서 더 지속적인 연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꾸준히 연구하는 교수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김재휘 교수님과 함께 실명에 이르는 습성 황반변성의 치료 연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망막열공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막층이 찢어져 구멍이 생겼다고 하는데 왜 찢어진 건가요? 우리 눈을 동그란 공과 같다고 생각하면 공 껍질의 안쪽 면에 해당하는 부위는 눈에서는 망막이라는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눈 안의 공간은 유리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젤리 같은 주머니가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망막이 유리체를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망막과 유리체는 고르게 맞닿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눈 안에 말랑말랑했던 젤리 성분이 물처럼 변하게 되고 이 유리체 주머니가 탄력을 잃고 쭈그러들면 이리저리 쏠리게 되면서 이때 망막하고 단단히 붙어있는 지점에서 망막을 잡아당겨서 망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걸 망막열공이라고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가 물 성분으로 변하는 노화 과정을 겪는다고 모든 사람이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생기는 걸 겪는 건 아니에요. 망막이 튼튼하면 유리체가 이리저리 움직여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시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주변부 망막이 얇아져 있을 수 있어 망막 열공이 생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또 눈에 강한 충격을 받을 때 젤리 형태의 유리체가 뒤틀리면서 망막 열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질문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한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한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을 오늘은 카톡으로 몇 가지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망막열공 증상이 딱히 없어서 불편하지 않은데 왜 레이저 치료를 받으라고 하죠? 보통은 망막이 찢어지면서 부유물이 심하게 많아지는 증상으로 병원에 찾아오세요. 모래 뿌린 것처럼 점들이 떠다니거나 거미줄이 보인다거나 검은 구름과 그림자 같은 것들이 눈앞에 떠다닌다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혹은 눈 안에 빛이 번쩍번쩍하는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망막이 얇아진 부위에서 서서히 구멍이 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보통 구멍도 작고 망막박리의 발생 위험도 적다고 판단되긴 하지만 그래도 예방적인 차원에서 구멍이 벌어지지 않도록 레이저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이저 치료는 점압마취로 10분 이내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망막박리가 생겨 수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과 비용 면에서 이득도 있고 실제로 망막박리가 생기면 그때는 수술을 해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레이저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망막 열공이나 원공이 망막박리로 발전하게 되면 이때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죠. 망막박리라는 것은 벽하고 벽지 사이에 물이 차서 벽지가 떨어지는 것처럼 치료가 안 된 망막 구멍을 통해 물이 들어차서 망막이 안구 내벽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입니다. 망막이 떨어진 상태로 있으면 실명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망막박리 수술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수술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리고 회복 시간도 망막 열공 레이저 치료보다 길게 걸립니다. 궁금한 질문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안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요. 김안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을 만약 다른 안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면 수술을 권해드릴 수 있지만 황반변성 치료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최문정입니다. 황반변성은 눈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이라는 신경 조직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황반은 각막과 수정체로 들어온 빛을 선명하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색과 시력을 가장 또렷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손상되면 빛을 감지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시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글씨가 휘어져 보이거나 사물의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 진단을 받았을 경우 치료법으로는 주사치료와 레이저 치료, 수술적 치료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 방법인 주사치료 과정과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황반변성의 주사치료법은 루센티스, 아일리아, 아바스틴과 같은 약제를 매우 가는 주사 바늘을 이용해 직접 눈에 주입하는 방식인데요. 눈에 마취제를 점안하고 주사 맞는 부위를 소독한 후에 약물을 주사하게 됩니다. 시술 시간은 약 10분 내외이고 통상적으로 환자의 약제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여 4 내지 8주 간격으로 맞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료 전날에는 반드시 음주를 삼가하셔야 합니다. 치료 당일에는 스킨과 로션 정도만 바르고 눈화장을 비롯해 선크림이나 피부 화장은 하지 않고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를 이용하여 내원하신다면 치료 후 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대신 운전해 주실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시거나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또 치료 후에는 보호 안대를 착용하셔야 하는데요. 치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는 치료 부위를 씻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방에 따라 며칠 동안 안약을 꾸준히 넣으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주사 치료 후에 충혈이나 시력 저하, 통증이 지속되면 바로 다시 병원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주사를 맞는 대신 수술을 받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주사 치료는 대체로 1회에 끝나지 않는 반면 수술은 한 번의 치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인식과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이 즉각적인 효과가 클 것 같다는 인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미 손상된 망막이 바로 정상으로 돌아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또 주사치료법은 항혈관 내피성장인자 약제가 개발된 이후 효과도 높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습니다. 만약 다른 안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면 수술을 권해드릴 수 있지만 황반변성 치료 목적에는 주사치료가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는 사실에 아프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주사 전에 마취제를 점안할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도 2-3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통증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시술을 받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0세 이상의 고연령대에서 자주 나타나는 질환, 황반변성의 주사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황반변성 증상이 나타났거나 그로 인해 병원 방문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한과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요. 김한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을 황반변성과의 차이점은 황반이영양증은 이다 보니 발병하는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유영주입니다. 지난번에는 망막과 각막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만큼 저희 채널에 자주 등장하는 눈 관련 부위인 황반과 황반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망막의 중심 부위 중 노란색을 띠는 부위를 황반이라고 합니다. 지름이 약 3mm 정도 되는 부위로 눈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면서 시세포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황반은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 굴절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상을 맺는 부위입니다. 전체 원뿔세포의 10% 정도가 이 작은 황반부에 밀집하고 있어서 모양이나 색, 빛을 선명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사물의 대부분이 이 황반부를 통해 인식하고 있으므로 시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래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에 갔더니 황반변성이라고 하고 어느 병원은 황반변성이 아니라고 해요 라는 말씀을 간혹 하시는데요. 황반부는 눈에서 일을 많이 하는 복잡한 부위이다 보니 여러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황반과 관련된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이 황반변성입니다. 3대 실명 유발 안질환으로 꼽히기도 하는 황반변성의 정확한 용어는 노화 과정으로 인해 생기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으로 구분됩니다. 건강검진을 하면 드루젠이라는 용어를 간혹 보게 되는데요. 드루젠과 같은 노화 과정으로 생기는 노폐물이 황반부에 쌓이거나 황반부가 얇아지는 위축성 변화가 생기는 건성 황반변성이 있습니다. 황반 부위에는 또 비정상 혈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혈관 출혈이 생기면서 눈에 주사 치료가 필요한 습성 황반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황반변성은 50대 이상에서 발병률이 높은 편이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노화 과정 외에 흡연,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 황반변성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 황반과 관련된 질병 중에 황반이상증 또는 다른 말로 황반이영양증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황반 부위에 분포하는 시세포가 유전자 변이로 인해 기능을 하지 못해 생기는 유전성 질환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어느 세포 단위에서 망가졌는지, 어느 형태를 띠는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과의 차이점은 황반이영양증은 유전 질환이다 보니 발병하는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색각 이상이 있다거나 중심 시력이 저하되었을 때 황반이영양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반변성이라는 용어는 넓은 의미로는 황반에 생기는 비정상적인 변화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황반변성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건성과 습성으로 나뉩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망막이 위축되면서 서서히 진행하는데요. 아직 획기적인 치료 방법은 없지만 일부 연구에서 항산화제가 포함된 비타민 복합제제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 진행도 빠르고 시력 저하의 정도도 처음부터 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습성 황반변성의 경우는 눈에 맞는 주사 형태의 다양한 치료약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진행을 늦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린 황반 이상증은 현재로서는 불편 증상에 대해 보존적 치료와 시력 기능을 재활하는 훈련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최근 원인 유전자가 밝혀진 바 있는 만큼 유전자 수준에서의 치료법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반과 황반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인 황반변성, 그리고 낯설지만 황반 이상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황반에 생기는 병은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를 잘한다면 시력 저하의 정도와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관련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엔 안과에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고 눈 건강을 미리미리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황반변성과 많이 헷갈려 하시는 황반주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안과는 김안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김안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은 안녕하세요. 김안과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윤원태입니다. 중년이 되면서 떨어지는 시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노안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황반변성인데요. 증상을 알기 어려워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눈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황반에 이상이 생긴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데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시력이 저하되어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주사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하실 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시는 것만큼 효과가 뛰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증 난치 질환 중에 하나로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난치성 질환인 만큼 완치가 되지 않고 치료가 어렵다는 질환입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황반변성이 완치되고 이전의 눈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치료 중단을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사 치료를 받을 경우 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시력 저하는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진료를 받으며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 오랜 기간 동안 시력을 유지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개인의 눈 상태나 사용하는 약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4에서 8주 간격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3회 연속 주사를 시행한 후에 재발 시에만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재발 여부와 관계없이 2개월에서 3개월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치료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치료 과정이 길어질 경우에도 환자가 힘들어하셔서 한동안 병원에 내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1, 2년 후에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신경이 손상되어 주사 치료가 소용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더라도 꾸준히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받는 것이 오랫동안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받기 전후 유의사항은 꼭 지켜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 전일 음주는 반드시 삼가하셔야 하며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조절이 잘 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치료 당일에는 피부 화장은 물론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스킨과 로션만 바르고 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치료 후 운전이 어렵기 때문에 자차로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반하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료 후 샤워나 세안이 가능한지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치료를 시행한 당일은 물이 들어가거나 세안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처방에 따라 며칠 동안 안약을 꾸준히 넣으시면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치료 후 충혈이나 시력 저하, 통증이 발생한다면 바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사 치료가 낯설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안구 내에 직접 약물을 주사하는 것이 많이 아프진 않을까 걱정이 되시겠지만 치료 전 마취제를 점하는 뿐만 아니라 시술 시간도 2에서 3초 정도로 짧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팔이나 엉덩이에 주사 맞는 것과 똑같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내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이상을 느끼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만약 글자나 화장실 타일, 계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직선이 흔들려 보이거나 휘어져 보인다면 황반변성 자가진단 테스트를 시행한 후 병원에서 정확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황반변성 치료를 앞두고 계신 환자분들께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안과는 기만과 병원 내 눈 건강 지켜줘 기만과 침침해 답답할 때 내 눈은 안녕하세요. 기만과 병원 망막병원 전문의 윤원태입니다. 노화가 주 원인인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쳐 실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생기더라도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노안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 눈으로도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황반변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암술러 격자입니다. 오늘은 황반변성 초기 증상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암술러 격자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격자 무늬를 통해 황반변성을 의심해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의 주된 증상은 시력 저하와 함께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시야에 검은색 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노안 증상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 증상이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황반변성 자가진단법을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암술러 격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암술러 격자를 보통 핸드폰 보는 거리 정도에 두고 한쪽 눈을 가려줍니다. 암술러 격자의 가운데에 까만 점을 10초 정도 바라봐 주시고요. 그 다음 반대쪽 눈을 가려주시고 동일하게 10초 정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만약 핸드폰을 볼 때 평소에 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하신다면 안경이나 돋보기를 착용한 채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술러 격자를 봤을 때 어느 한쪽 눈이라도 중앙에 있는 까만 점이 크고 진하게 보이거나 직선이 휘어져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암술러 격자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안의 주방이나 욕실에 있는 타일, 계단, 바둑판 무늬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하고 책이나 신문의 글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생활에서 주방이나 욕실의 타일이나 계단에 이어지는 선, 연이어 있는 무늬를 볼 때 직선이 휘어져 보이거나 선이 끊겨져 보이면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책이나 신문 등 글자를 보실 때 글자 사이에 공백이 느껴지는 증상, 사물의 중심이 까맣게 보이는 증상이 느껴진다면 마찬가지로 황반변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린 자가진단법으로 이상이 발견된다면 빠르게 근처 안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안과에 가서 눈 건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그러면은 암술러 격자만 빨리.